한서 남궁옥 선생. 내가 친히 배운 일은 없었으나 항상 가슴 속에 높이 모신 선생이 계셨다. 나는 독립을 못 보아도 너희들은 반드시 볼 것이다. 내 몸은 과일나무 아래 묻어 걸음이라도 되게 하라. 이같이 거룩한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 77년 동안의 한 많은 일생을 마치신 민족의 지도자 한 분이 계셨으니 그가 바로 구한국 마렵 역사의 풍우 속에서 국의 의기와 정열에 불타오르던 민족혼의 선봉이었던 한서 남궁옥 선생이시다. 세상의 서푼짜리 구슬도 거리에서 이 손 저 손으로 넘어다니는 물건은 제법 비단 보자기에 싸서 또 오동나무 곽에다 넣어 더 없는 보배처럼 소문을 피우는 법이지만은 두매 산촌 쭈그렁 노파의 배주머니에 무명헝금 나부랑이로 똘똘 뭉쳐 넣은 흙 묻은 천냥짜리 구슬은 남들이 아랑곳해 주지도 않는 것을 본다. 구한국 마렵 이래 우리들의 최근 새 사상에서만도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보배로운 지도자들이 적지 아니하다. 물론 그들이 보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그를 선전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 가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른다. 그런 중에서도 남궁옥 선생은 누구 하나 메고 나서서 선전해 주는 이가 없어 그야말로 촌구석에 흙 묻은 보배같이 처박혀 있기 때문에 새로 자라난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아니했지만 실상은 구한국 마렵 그 어떤 소문난 지도자보다도 가장 본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인 것을 나는 여기서 증언하고 싶은 것이다. 최초의 영어학교 졸업 제1호.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조국의 근대화다. 그것의 내용을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유럽의 새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들의 실생활에 반영시키는 것을 이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어제 오늘에 와서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유럽의 사상 내지 과학 문화의 수입이 언제부터였더냐는 그것을 따지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구한국 마렵 역사의 파동기에 태어나 그야말로 근대화의 선구자가 되었던 선생의 존재를 다시금 밝히는 것으로서 역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선생은 구한국 마렵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 황제가 위에 오르던 서기 1863년 12월 바로 그 달 27일에 서울 외송골 지금 정동 본가에서 태어나니 본가는 함열이요 아버지는 중추 도사를 지낸 영이요 어머님은 덕수 이씨 문중의 따님이었다. 어머님 이씨는 12남매를 낳았으나 모두 마마에 걸려서 꺾어지고 다만 아들이라고 선생 한 분과 딸 둘, 3남매만을 길렀는데 그 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선생은 홀어머님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어머님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뼈 아픈 글을 배운 선생이었다. 독선생 놓고 배우는 남의 집 소년의 어깨 너머에서 부스러기 글을 배우면서 총명한 선생은 이른바 사서삼경을 다 떼고야 말았다. 그러나 선생이 21세 되던 해 선생은 구학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 자기 일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때마침 한미 조약이 성립된 다음 해 서울 제동의 영어학교가 창설되는 것을 보고 선생은 거기에 입학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 되는 영어학교에 처음으로 배우는 최초의 외국어 학도가 되었던 것이다. 한번 뜻을 세운 다음이라 그 당시 주위의 몰이해에서 오는 온갖 조소와 박해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밤낮 없이 영어를 익혀 이듬해 학년시험에서 우등 제1호로 졸업한 즉시 그때 충해관의 총세무사 겸 외무아문협판으로 있는 독일인 멜렌도르프에게 견습생으로 기용되었었다. 거기서 두어 해를 지나는 동안에 선생의 영어 실력은 월등하게 발전하여 24세에는 내부 주사로 피임됨과 동시에 고종 황제의 의전에 입시하였고 매양 외국인 고문들과의 사이에서 의전 통역관 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다음 해에는 조민희 전권 대신이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각국을 역방하러 가는 데에 서기관의 자격으로 따라갔으나 6사람 일행이 인천을 떠나 홍콩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먼저 가 있던 척신민영익과의 사이에 의견이 서로 어긋나 가도 오도 못하고 2년 동안이나 헛세월을 보냈던 것이니 그 당시 우리 정부의 처사가 과연 어떻게나 무능 무질서했던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하겠다. 서울 도시계획의 첫 페이지. 홍콩에서 돌아온 선생은 27세에 국내부의 별군직으로 고종 황제를 모시고 있게 되었고 또 선생의 몸생김이 워낙 장대하고 사내답게 생겼던 것 때문에 고종 황제가 당시 새 제도로 만든 관복을 입혀놓고 무척 칭찬하신 끝에 특히 시내 팔판동 79번지 200평 대지에 34간 되는 집 한 채를 하사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렇게 4년 동안이나 대궐안에서 총애를 받던 나머지 경상도 7곡 고을이 탐관오리로 말미암아 고을 일이 엉망이 되었다는 보고에 의하여 특명을 입어 부사에 임명되어 내려가니 31세이었다. 선생은 부임하던 길로 청렴 정직한 본성 위에 강인불굴하는 수완으로 토색질하는 관리들을 모조리 숙청하여 깨끗한 고을을 만들었던 것은 지금껏 그 고장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음 해는 서기 1894년이라 저 동학혁명이 일어난 갑오년인데 그 혁명의 기본적 출발점과 또 그것의 역사적 의의는
별 문제로 하고 각 지방 사정에 따라서는 거의 폭도화한 일이 많았던 것이요. 또 선생이 계신 그 고을에서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랬으나 선생은 그 혼란한 고비 속에서도 피차에 큰 살상이 없이 지혜롭게 평정시켰으며 그 일이 끝난 뒤에 조용히 그 고을을 사임하고 서울로 돌아왔었다. 이듬해 33세 되던 해 봄에 내부 토목국장에 피임된 것도 그 당시 서울의 도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구적인 관념을 타파하고 나갈 만한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생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도시 계획을 구상하는 한편 밤이면 민영환 선생이 창립한 홍화학교에서 영어 문법과 국사 강의를 맡았던 것이니 이 홍화학교는 처음에 서대문 오궁동에 있다가 뒤에 수진방으로 옮겼었고 충정공이 자결하신 후에는 자연히 폐교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당시 종로 거리의 퇴락한 집들과 광화문 거리의 좁은 길들을 확장하고 또 정동 일대 외국인 공관들이 있는 거리를 일신시키는 동시에 특히 종로 파고다 공원을 설치하였던 일은 실로 선생에게 있어서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한성판윤이었던 이채연과 탁지부 고문이요 개항장 총세무사이었던 영국인 브라운인 들과 협의하고 선생의 힘으로 강행했던 것은 서울의 도시 계획상 획기적 사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로 인하여 완고파 내부 대신 남정철의 미움을 받고 사상의 대립으로서 마침내 파면됨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오니와 그것은 실로 선생의 새 출발을 위한 좋은 모멘트이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